지금부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준비한 R&D 사업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회는 약 2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럼 중소벤처기업부 R&D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김태훈 선임연구원입니다. 지금부터 중소벤처기업부의 22년도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사업 정책 방향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남기동 사무관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남기동 사무관입니다. 2022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사업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2022년 중소기업 R&D 사업의 총 예산은 작년보다 1,109억 원이 증액된 총 1조 8,338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올해 신규 사업으로 배정된 예산은 약 7,600억 원으로 41.4%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형으로는 기업 단독으로 하는 기업 주도형과 협력형 기업 간의 또는 그 기업과 연구소 또 대학과 같이 공동으로 협업하는 협력형이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정책 목적형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크게 전략 분야, 전주기 성장 지원, 그다음에 프로젝트, 생태계 조성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전략 분야는 지금 한국판 뉴딜 2.0이 추진되고 있는데 약 5개 사업이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요. 스마트 대한민국에서도 작년과 동일하게 이제 진행이 되는 사업과 일부 신규 사업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그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그 8개 사업이 올해 신규 사업들입니다. 이 부분은 좀 이렇게 한번 눈여겨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빅3는 요거는 그 시스템 반도체, 그다음에 바이오 헬스 쪽, 그다음에 미래차 이 세 가지 신사업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3개 사업으로 구성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소재 부품 장비도 작년에 이어서 5개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지원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전주기 성장 지원 파트가 저희 이제 메인 사업들이 있는데요. 기업 성장 단계별로 초기 도약, 성수 이렇게 해서 창업 성장 사업이 있고 기술혁신 개발 사업들, 그 다음에 협력형으로 상용화 기술 개발 사업과 산학연 기술 개발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업이 역량에 맞게끔 잘 선택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생태계 조성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좀 저희가 정책 목적상 특화시켜서 연구기반 활용 플러스라든가 산단 대개조, 규제 자유 특구 관련, 그다음에 중소기업 R&D 역량 제고 등 이런 사업들이 있고요. 신규 사업으로는 건강 기능식품 개발 지원이라든가 리빙랩 활용 기술 개발 사업이 올해 신설되었습니다. 지원 성과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부터 19년까지 5년간의 저희 R&D를 완료한 기업들에 대해서 20년도에 저희가 성과를 조사해봤는데요. 고용은 총 11만 3천여 명을 이렇게 일자리 창출을 했고, 그다음에 약 15조 원의 매출 성과와 32.5억 달러의 수출을 달성하였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총 18,867건의 특허도 창출을 하였습니다. 스마트 우수 특허 비율이 약 3.4% 정도로 국가 전체 R&D의 성과보다도 저희가 좀 약간 높게 나왔습니다. 지원된 R&D 중에 좀 사례가 있는데요. 에너지 분야 같은 경우에 코코넛 껍질이라든가 이런 친환경 원료를 사용해서 테크플라스틱을 개발하고 FDA 승인을 통해서 해외 수출 등 이러한 사업 성과를 잘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AI 시스템 쪽에서 자궁 경부암 원격 판독 AI 시스템, 서빌 AI 이거를 개발을 해서 해외 수출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타 소부장 관련, 그다음에 비대면 서비스, 디지털 융합 기술,
그다음에 공동 투자형에서 차세대 중형 SUV에 들어가는 자동차 부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해서 저희가 사업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2년에 달라지는 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정책 방향으로는 크게 4가지인데요. 적시적소의 중소기업 R&D 지원과 중소기업의 성장 동력 확보, 개방형 혁신 생태계 조성, 사회적 가치 창출과 창의 도전적인 연구 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적시적소의 중소기업 R&D 지원으로는 저희가 그동안 물론 중소기업들을 계속 R&D 역량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해왔는데 좀 더 연구개발 역량이 높은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평가 지표에 연구개발 역량 15점의 배점을 추가로 신설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반 기업보다는 연구개발 의지가 높고 역량이 우수한 기업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려고 노력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평가 적합성 측면에서 평가위원에 대한 그런 좀 불만 요소라든가 공정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 기술 분류를 세분화해서 평가위원들을 이렇게 구성을 해서 저희가 평가를 할 예정에 있고 과제 선정 및 관리 체계도 개선을 하였고요. 그래서 연구과제 선정 시에 연구비 집행 계획의 적정성이라든가 어떤 기업 실집행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등 저희 관리 체계를 좀 더 개선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민간 투자 기관을 활용한 R&D 지원 방식 다양한데요. 올해는 크게 투자형, 민간 투자 연계형, 공동 투자형, 팁스 이렇게 4가지 분야로 해서 저희가 투자 연계형 R&D를 지원할 예정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성장 동력 확보 측면입니다. 지금 글로벌 밸류체인의 어떤 다변화, 그다음에 그 기업 간의 어떤 무역 불균형 문제, 이런 문제에서 소부장 분야가 지금 많이 대두되고 있어서 이 분야에 있어서도 전체 약 555억 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지원할 예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부분도 저희가 향후에 중소기업들의 주요 성장 동력의 중요한 정책 방향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 있어서도 43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디지털 뉴딜 실현을 위해서 저희가 비대면 분야 쪽 이런 스타트업이라든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 23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린 에너지 분야인데요. 어떤 지금 탄소 중립과 그다음에 미래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서 저희가 중소기업들이 그린 분야의 R&D를 개발할 수 있도록 기술 혁신이라든가 창업 성장, 그다음에 탄소 중립 선도 모델, 넷제로 등 이런 사업들에 46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할 예정이 있습니다. 개방형 혁신 생태계 조성 파트입니다. 한국판 뉴딜 전략에 부합하는 이런 상용 R&D 지원이라든가 지역의 유망 기업 성장을 위해서 저희가 지역균형 뉴딜 촉진을 위한 R&D를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산학연 플랫폼 거점 조성이라고 해서 올해 이제 각 지역에 있는 대학이나 연구기관을 산학연 거점 기관으로 지정을 해서 전주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산학연 콜라보 사업에 이제 매칭 기관 트랙을 신설해서 이러한 어떤 유망한 기업들이 R&D를 이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집중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기업 간 협력을 위해서 저희가 오픈 이노베이션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연간 약 2회 정도의 이제 과제를 발굴하고요. 그다음에 R&D를 연계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기업들이 R&D 외에 많은 자금이 좀 필요하신데 R&D 전담은행 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올해 투자 자금 쪽은 약 한 500억 원으로 증액을 시켰고 저리융자 대출에 의해서는 약 1.2조 원의 총 지원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매년 저희가 R&D 완료 후에 그 사업화로 이어지는 연구개발 그 우수 제품 한 100여 종을 선정을 해서 공공 조달, 나라 장터라든가 이런 공공 조달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가치 창출과 이제 도전적 연구 환경 조성 파트인데요. 지금 저희가 중소기업 R&D가 단순 기업의 어떤 이윤 창출 이런 목적이 아니라 최근 코로나라든가 이런 어려운 시기에 어떤 진단 키트 그런 것들을 개발을 해서 좀 감염병 대응이라든가 아니면 일자리 창출을 좀 많이 하는 기업들이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R&D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빅데이터 기반 효율적인 과제 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기존의 중소기업 종합 지원 SM텍 시스템을 통해서 R&D를 지원해 왔는데, 올해부터는 과기부의 범부처 R&D 종합 지원 시스템인 아이리스를 통해서 1월부터 사업 공고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의 좀 혼선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작년 12월 20일에 통합 공고를 했고요. 중소기업 R&D 관련. 그다음에 기술혁신 창업성장 상용화 공정품질 산학연 콜라보 사업은 SM텍을 통해서 12월 말까지 저희가 공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신규 사업이라든가 다른 사업들은 아이리스를 통해서 올해 1월부터 공고를 해서 지금 접수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유념을 하셔가지고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부정사용 근절 조치 강화인데 일부 부정 사용을 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저희가 예방 점검 제재 이런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다른 기업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저희가 관리를 잘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서 저희가 어떤 연구개발 혁신법에 따른 규정 간소화라든가 이런 제도 개선을 통해서 기업들이 R&D를 함에 있어서 어떤 장애 요소가 있는 경우는 저희가 과감하게 낮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곧 이어서 이제 주요 사업들을 설명드릴 텐데요. 기업 역량에 맞게끔 올해 이 사업들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남기동 사무관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2022년 주요 사업 및 연구개발 계획서 작성 및 온라인 신청 방법에 대해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곽후군 실장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곽후근 실장입니다. 사무관님의 정책 방향 발표에 이어서 주요 사업에 대한 소개를 먼저 드리고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저희가 정책 목적형 사업이라는 부분에 예산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과거에는 저희가 중소기업의 기술 에러 해소를 위해서 자유응모 중심의 R&D 사업을 운영했다면, 앞으로는 좀 더 제대로 된 과제를 지원해서 제대로 된 성과를 내겠다는 게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 방향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기업 주도형이나 협력형과 같은 기업 중심의 자유응모 과제 중심에서 정책 목적을 가지고 명확하게 타겟팅해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주로 올해 신규로 시작하는 사업들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 사업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R&D 사업 중에서 가장 오래되고 대표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97년부터 지원을 해왔고요.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혁신 역량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글로벌 시장 진출 같은 탁월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도전적 과제를 지원하는 것을 사업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기업이 스케일업, 성장하면서 동시에 시장 검증 단계별로 R&D를 지원하고 있고요. 신속한 사업화를 위한 여러 가지 부가적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 총 예산은 4,277억 원이고 이 중에 1,745억 원을 신규 과제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는 코로나19 특별 지침에 따라서 80%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크게 6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다시 2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부분을 지원하는 일반 과제, 그리고 소재 부품 장비를 특정해서 지원하는 소부장 과제로 구분이 됩니다.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역 사업명 중에 수출 지향형, 시장 확대형, 시장 대응형은 일반 분야를 지원하고 있고요. 강소기업 100, 소부장 전략, 소부장 일반은 소재 부품 장비 분야를 특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장 대응형은 가장 초기 단계 기업, 그다음에 시장 확대형 기업은 도약 단계 기업, 수출 지향형 과제는 가장 성숙 단계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그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R&D 역량을 고려하여 3가지 단계로 구분하여 지원합니다. 소부장 분야의 소부장 일반, 전략, 강소기업 100도 기업 역량과 과제 규모를 고려하여
저희가 차등하여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 한도나 지원 내용을 보시면 가장 낮은 단계는 최대 2년에 5억 원 한도고요. 중간에 도약 단계는 2년에 6억 원, 그다음에 가장 높은 성숙 단계는 4년에 20억 원까지 지원하는 대형 과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은 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업이 주도하는 기업 주도형 사업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고 중소기업들의 관심도 가장 높은 사업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올해 4,436억 원이고 2,081억 원을 신규 과제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창업기업의 열악한 재무 환경이나 R&D 지원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 비중은 90% 이내까지 확대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 목적에 나와 있는 것처럼 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전용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업력 7년 이내를 저희가 창업 기업 지원법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는데 올해 6월 달부터는 이 법이 개정돼서 업력 10년까지로 확대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에 맞춰 가지고 지원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기업의 성장 단계에 따라서 세 가지 레벨로 나눠서 지원합니다. 가장 낮은 단계는 저희가 디딤돌 과제라고 하고 있고요. 최대 1년에 1.2억 원을 지원합니다.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도약 단계는 전략형 과제라고 하고 최대 2년에 3억 원, 그리고 가장 높은 단계를 팁스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최대 2년에 5억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디딤돌 과제부터 설명을 드리면 R&D를 처음 수행하는 기업 또는 폐업한 후에 재창업하는 기업, 소셜 벤처, 사회문제 해결 R&D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창업 기업의 R&D 저변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정부 R&D 사업에 참여 기회를 제공해서 R&D가 무엇이고 정부 R&D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준비되어야 되는지를 어떻게 보면 한번 경험해보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R&D 과제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통해서 사업을 통한 매출액이나 고용 창출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전략형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품목 지정이라는 게 특성이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소재 부품 장비, 빅3, 한국판 뉴딜 등 특정 분야의 고기술과 유망기술 분야를 타겟팅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팁스 프로그램은 저희가 흔히 1+9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민간 투자기관이 1억 원 이상을 투자한 경우 정부가 9억 원을 매칭시켜서 10억 원을 가지고 제대로 된 기술 창업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R&D 자금은 정부 9억 원 중에 5억 원을 최대 2년까지 지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 기술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37억 원이며 19억 원을 신규 예산 과제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정부 지원 비중도 90%로 확대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도 R&D를 통해 가지고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제품이나 아니면 서비스를 개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은 R&D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동안 지원의 사각지대로 남아있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만든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역 사업도 보시면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먼저 비즈니스 모델 개발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생활혁신 개발 과제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개발 과제를 말씀드리면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학 연구소, 민간 컨설팅 기업 및 기술 전문 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 소상공인이 아니라 여러 소상공인의 매출 확대나 서비스 혁신이나 개선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만드는 것이고요. 지원 한도도 1단계로 비즈니스 모델 기획 단계에 3개월에 1,450만 원, 그다음에 비즈니스 모델 개발 단계에 2년에 4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생활혁신 개발 과제입니다. 이거는 소상공인이 개발하고자 하는 아이템을 권역별 대학과 연계해서 즉시 사업장에 적용 가능한 R&D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고요. 이것도 동일하게 2단계로 지원하는데 먼저 소상공인이 필요한 R&D를 진단하고 기획하는 과정이 2개월에 500만 원,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기술 개발하는 과정이 6개월에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사업부터는 기업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기업과 기업 간 또는 기업과 산학연 간 협력형 사업이 되겠습니다. 협력형 사업의 가장 대표적인 사업은 중소기업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2002년부터 시작한 굉장히 오래된 사업이고요. 미국의 SBIR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단순히 R&D를 하는 게 아니라 R&D를 위한 R&D가 아니라 사업화를 하기 위한 R&D면 실제 그 구매처에서 내가 이 기술을 개발하면 구매해줄게라는 조건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역 사업을 보시면 구매 조건부 신제품 개발 사업이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의 대표적인 내역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과 중소기업들이 서로 모여서 다양한 이업종 간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 융복합 기술개발을 하는 과제로 네트워크형 기술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내역 사업을 좀 더 보시면 구매 조건부 신제품 개발 사업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처의 구매 동의서 또는 구매 계약서를 받은 중소기업과 투자기업의 투자 동의서를 받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한도는 구매 연계원 같은 경우는 최대 2년에 5억 원, 그다음에 그 수요처가 단순히 수요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투자까지 이어지는 공동 투자형 과제인 경우에는 최대 3년에 12억까지 지원하는 중대형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트워크형 기술개발 사업은 말씀드린 것처럼 혁신형 중소기업, 저희가 일반적으로 벤처, 이노비주, 기업부설 연구소 보유 기업을 혁신형 중소기업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런 혁신형 중소기업들이 3개 이상 모여서 이 업종 간 융복합 기술 교류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2단계로 지원하는데요. 먼저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기획하는데 6개월 이내에 3천만 원, 그다음에 본격적인 R&D 비리를 추진하는데 최대 2년에 6억 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업은 산학연 콜라보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과거에 산학연 협력 R&D 사업이 재계획된 사업으로서 대표적으로 대학과 출연연들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R&D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상생 협력 모델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474억 원이고요. 신규 과제는 257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크게 산학협력 사업과 산연협력 사업으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산학협력은 말 그대로 기업과 대학이 협력하는 사업이고, 산연협력은 중소기업과 연구기관이 협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들도 이제 2단계로 지원이 되는데요. 먼저 예비연구 단계는 8개월에 5천만 원까지 지원하고, 2단계로 본격적인 사업화 R&D 단계는 산학협력 사업은 2년에 4억 원, 산연협력 사업도 2년에 4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연구기관이나 대학과 같이 코업을 하는 게 중요한지를 먼저 판단하시고 이 사업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 사업은 산학연 플랫폼 협력 기술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에 있던 산학연 콜라보 사업이 일회성 협력에 머물고 있다는 문제점에서 시작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학과 연구기관들이 이 중소기업을 지원하려면 한 개의 과제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컨택을 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해야 되고, 또한 R&D뿐만 아니라 과제 기획부터 R&D, 사업화까지를 좀 더 총체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의식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먼저 산학연 플랫폼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으로 선정된 대학이나 연구기관들 중심으로 해서 단순히 R&D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의 기술 수요랑 매칭해가지고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기획을 한다든지 아니면 협력 R&D까지 다 총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산학협력 플랫폼은 5개 대학을 선정할 계획이고요. 이 플랫폼에서 보유한 자원을 활용해서 중소기업의 R&D 기획뿐만 아니라 협력형 R&D까지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산연협력 플랫폼은 4개 연구기관을 선정할 계획이고요. 이 연구기관들이 부여하고 있는 기업의 기술 수요와 플랫폼이 부여한 역량감을 매칭시키고 본격적인 R&D를 2단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7번째 사업은 해외 원천 기술 상용화 기술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명에서 보다시피 해외 원천 기술을 도입을 해서
이를 다시 상용하기 위한 후속 R&D라고 보시면 되고요. 해외 원천 기술 중에 저희가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를 특정을 해서 이 국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원천 기술과 혁신 기술 도입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신북방 정책과 신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총 예산 41억 원 중에 18억 원을 신규 과제에 투입할 계획이고요. 말씀드렸듯이 중소기업 중에서 기술 RFP 제안서로부터 기술 협력 의향서를 확보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핵심 기술 이전을 통한 후속 상용 R&D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사업은 올해 신규 사업인 성과 공유형 공통기술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개별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파급 효과가 크지 않다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별 기업들이 경쟁을 하기 위한 R&D도 중요하지만 그 성과를 공유해서 다양한 기업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R&D도 필요하다라는 타겟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협동조합이나 산업기술연구조합 등 중간 조직을 주관기관으로 저희가 대상으로 하고요. 이 중간 조직들이 R&D를 통해 가지고 단순히 한 개 기업, 개별 기업이 활용하는 기술이 아니라 다양한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통된 기술을 개발해서 그것을 성과 공유 및 확산까지 하겠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역 사업을 보시면 크게 3단계로 진행이 되고요. 먼저 과제 기획 단계가 3개월에 2천만 원, 그다음에 실제적인 R&D가 2년에 10억 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성과 확산하는 단계가 1년에 1.5억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그린 뉴딜 2만 기업 100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특정 분야나 특정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 목적형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장 많은 신규 사업들이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요. 그 특정 목적을 정확하게 이해해야지만 저희가 선정 평가할 때도 그 특정 목적을 얼마나 잘 달성할 수 있느냐를 가장 중점적으로 선정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의 목적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린 뉴딜 2만 기업 100은 먼저 환경부와 중기부가 그린 뉴딜 2만 기업 100을 선정합니다. 그래서 이 선정된 기업들 중에서 R&D 과제를 어떤 걸 하겠다는 걸 저희가 접수받아서 평가하는 사업입니다. 굉장히 특정이 돼 있고요. 지원 대상을 보시면 아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해서 그린 뉴딜 2만 기업 100을 먼저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업에 대해서 R&D 분야에 3년에 12.5억 원, 그다음에 사업화를 위한 자금으로 3년에 17.5억 원, 총 30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기부 사업 중에 가장 지원 규모가 큰 사업이고요. 그만큼 그린 뉴딜을 선도할 수 있는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굉장히 강한 정책적 의지를 갖고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린 뉴딜을 어떻게 좀 정의하는지가 좀 중요하겠죠. 그래서 아래 두 가지 요건을 꼭 보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가 녹색 기술 인증 범위 중에서 중점 분야 기술을 저희가 사업 공고할 때 제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꼭 보셔야 되고요. 또한 혁신형 중소기업 중에서 아래 별표에 있는 세 가지,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하는 이노비즈, 그다음에 벤처기업, 기업부설 연구소 인정기업 중에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열 번째 사업도 신규 사업으로서 중소기업 탄소 중립 선도 모델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목적을 보시면 동일 유사 업종 내에서 중소기업의 공정에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탄소 중립 선도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보급함으로써 탄소 중립형 중소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공통 적용이 가능한 게 첫 번째고요. 선도 모델이라는 게 두 번째 키워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개 기업이 쓰는 게 아니라 동일 유사 업종 내에서 다양한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선도 모델을 만들겠다는 목적을 가진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총 예산 50억 원을 모두 신규 과제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을 보시면 좀 독특한 게 주관기관은 중소기업이고 공동으로 첫 번째는 산학연, 공동 2가 또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원 내용을 보시면 중소기업들 중에서 탄소를 다 배출하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료품 제조업, 제지업, 금속 가공업,
섬유화학, 비금속 광물, 1차 금속 등 탄소 배출이 큰 업종을 영위하는 수요 기업을 포함해서 컨소시엄을 선정하고 그 컨소시엄이 주관이 돼서 2년에 20억 원 한도의 R&D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1번째 사업은 또한 신규 사업으로 중소기업 넷제로 기술혁신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그린벤처나 한국판 뉴딜에 관련된 사업이고요. 저탄소 신산업 분야의 중소벤처기업과 원천기술을 보유한 연구기관 간의 공동 R&D를 통해서 중소기업 중심의 탄소 중립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예산 70억 원이고요. 보시면 지원 한도가 품목 지정은 3년에 15억 원, 지정 공모 과제인 경우에는 3년에 30억 원까지 지원하는 대형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되는데요. 중소기업을 주관 기관으로 하고 공공연구기관을 공동개발기관으로 하는 2개 이상의 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지원 대상으로서 필수 요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 내용은 중소형 규모의 사업장에 적용 가능한 탄소 저감 기술이라든지 탄소를 오히려 자원할 수 있는 기술 또는 활용할 수 있는 분야의 미래 유망 기술을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특정한 과제를 저희가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정 공모라고 일컫고 3년에 30억 원, 그렇지 않고 이 분야를 품목으로 해서 지정한 경우에는 3년에 10억 원으로 차등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재 부품 장비 전략 협력 R&D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소재 부품 장비 분야로 특화된 정책 목적형 사업이고요. 소재 부품 장비 분야의 기술, 인프라, 인력을 보유한 대학과 연구기관을 운영기관을 먼저 선정합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플랫폼 기관이라고 표현하고요. 이 플랫폼 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소부장 관련 중소기업의 R&D를 촉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73억 원이고 이 중 20억 원을 신규 과제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2단계 과제로 진행이 되는데요. 먼저 과제 기획 단계는 운영기관과 주관기관이 협력을 해서 소부장 분야의 핵심 원천 기술을 보유한 기관을 운영기관을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관 중심으로 과제를 계획을 하고요. 실제적으로 본격 R&D는 2년에 8억 원 규모로 해서 공동개발 기관과 같이 소부장 분야의 핵심 전략 품목 내에서 요소기술 관련된 R&D를 개발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가 운영기관 내에서 요소기술을 발굴하고 그걸 공동으로 같이 수행할 중소기업을 매칭시켜서 과제 기획과 기술개발을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사업은 특히 지정 공모 방식에서 핵심 전략 품목을 중심으로 저희가 지원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3번째 사업은 테크 브릿지 활용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딱 한마디로 이 테크 브릿지라는 게 키워드인데요. 기보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이전하는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테크 브릿지를 통해 가지고 공공기관들이 갖고 있는 기술을 이전받은 중소기업이 상용화를 하기 위한 R&D 사업을 지원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테크브릿지 거래 플랫폼에서 소재 부품 장비 분야의 기술 이전 받은 중소기업이 가장 중요한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이 되겠고요. 최대 2년에 8억 원까지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테크브릿지에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정해서 하는 지정 공고 방식이 되겠습니다. 14번째 사업은 공정품질 기술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중기부 사업 중에 굉장히 오래된 사업이고요. 공정과 그다음에 품질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R&D 사업은 신제품이나 신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겠다는 것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데 이 사업은 좀 약간 특이한 점이 기존에 있는 공정과 기존에 있는 제품의 품질을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과 좀 더 차별화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출이나 이런 고용 효과보다는 그 공장의 생산성 향상, 예를 들어서 불량률이 감소된다거나 원가가 절감된다는 이런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이를 위해서 제조 공정을 자동화한다거나 지능화하거나 효율화하는 공정 기술 중심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혁신형 R&D라고 해서 여기 지원 대상을 보시면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 또는 공장 등록증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다시 그 안에 일반 과제와 고도화 과제를 구분해서
최대 2년에 10억 원까지 타겟팅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장형 R&D는 혁신형 R&D에 비해서 좀 더 기업들이 바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과제를 지원하는데요. 불량률 감소나 원가 절감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현장 중심의 R&D 과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대 1년에 5천만 원으로 지원하는 자유공모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5번째는 스마트 서비스 ICT 솔루션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약간 IT 쪽에 저희가 집중된 사업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스마트화 수준에 따라서 서비스 생산성을 향상한다거나 고도화하고 또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기 위한 맞춤형 서비스 솔루션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113억 원 예산 중에 56억 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작년부터 저희가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굉장히 서비스 분야의 소기업들의 참여가 높은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원 내용을 보시면 크게 세 가지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수요 기업을 매칭해서 지원하는 수요 기업 매칭형, 그리고 공급 기업의 어떤 그 보편적인 솔루션을 개발하는 공급 기업 단독형, 그리고 융복합을 통한 공급 기업 간의 협업을 통한 R&D를 지원하는 컨소시엄형 과제 등 세 가지로 구분되고요. 지원 한도는 최대 2년에 5억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6번째 사업입니다. 제조 데이터 공동 활용 플랫폼 기술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스마트 쪽에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거고요. 제조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생산됩니다. 저희가 공장 자동화를 통해서 발생한 많은 그 데이터들을 AI를 공동 활용을 해서 좀 더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겠다는 사업이고요. 그거는 기업들이 혼자 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출연연과 대학들의 전문 인력들과 같이 컨소시엄 형태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컨소시엄 방식의 R&D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내용을 보시면 DNA라고 해서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등을 구현을 위해서 제조 데이터를 공동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 그와 관련된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 2년에 21억 원 한도로 상당히 규모가 큰 과제를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7번째 사업은 올해 신규 과제로서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DNA를 기반으로 해서 스마트 제조혁신 고도화와 함께 스마트 공장 공급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스마트 제조 공급 기술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31억 원을 전부 신규 과제로 지원할 계획이고요. 정부 지원 비중은 75% 이내가 되겠습니다. 내역 사업은 다시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는 선도 기술이 되고요. 두 번째는 현장 적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과제의 규모를 보시면 선도 기술은 최대 4년에 36억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적용 과제는 최대 3년에 4.5억 원까지 지원하는 중형 과제가 되겠습니다. 지원 내용을 보시면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첫 번째가 첨단 제조 분야, 두 번째가 유연 생산, 세 번째가 현장 적용 과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첨단 제조부터 말씀드리면 한국형 미래 첨단 스마트 공장 모델 구현을 위한 기술 개발을 하고요. 올해부터 25년까지 저희가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는 유연 생산은 고객 만족형 다품종 유연 생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공장 내에서 제조 자원들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어떤 재고라든지 부품, 인력, 그다음에 장비, 시간 이런 것들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유연 생산 체제를 지원하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 정역 과제는 이런 현장에서 습득한 노하우를 디지털화하고 그다음에 작업 환경도 좀 더 개선하기 위한 안전 중심의 기술 개발 과제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18번째 사업도 신규 사업이고요. 건강기능식품 개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흔히 저희가 줄여서 건기식이라고 하고요. 최근에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부가치 창출이 가능한 건강기능식품의 R&D를 전주기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전주기는 크게 저희가 POC, 그러니까 예비연구 단계가 있고 그다음에 본격적인 R&D 단계로 지원을 합니다. POC 단계부터 설명을 드리면 프루프 오브 컨셉이라고 해서 단순히 과제를 기획하는 게 아니라 이 기획된 과제가 정말 적합하고 시험 평가를 통과할 수 있는지를 세부적으로 검증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POC 단계를 통과를 해야지만 본격적인 R&D를 진행할 수가 있고요. 본격적인 R&D는 다시 트랙 1과 2로 나눠지는데
트랙 1은 새로운 원료를 개발하는 경우를 트랙 1, 그리고 기존 기능성 원료를 고도화하는 단계를 트랙 2로 저희가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랙 1 같은 경우는 최대 3년에 6억 원까지 좀 더 확대해서 지원하고요. 트랙 2는 2년에 4억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임상 지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새로운 소재가 그다음에 기능성 원료, 후보 물질을 성공할 경우에는 이것이 동물 검사를 통해 가지고 안정성이 있는지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인체 실험까지도 할 수 있죠. 여기까지 이런 임상까지 지원한다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19번째 사업은 스마트 전통시장 상점과 R&D 사업이고요. 이 사업도 올해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분야가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가 전통시장과 상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쟁력을 잃어가는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좀 더 다시 부활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다양한 방법도 있겠지만 ICT 기술을 활용해서 좀 더 경쟁력을 확보해보자 하는 목적을 가진 사업이고요. 지원 한도를 보시면 최대 2년에 20억 원까지 지원하는 상당히 중대형 과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사업은 상당히 좀 어려운 게 상점가들은 사실 거의 R&D를 할 수 있는 역량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 주관 기관을 할 것인지가 굉장히 고민이고요.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ICT 전문 중소기업과 그다음에 상인회, 그다음에 지자체 등을 다양한 그 주체가 함께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그 안에서 다양한 수요를 발굴하고 그것이 필요한 ICT 전문 기업들이 참여해서 기술 개발하는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20번째 사업은 리빙랩 활용 기술개발 사업입니다. 리빙랩이라는 말부터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과거에는 저희가 기술개발한 결과물을 테스트 베드라는 걸 활용해서 검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실제 환경에서 잘 작동이 되는지를 검증을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워낙 트렌드가 빠르게 변하고 있고 또 소비자가 직접 R&D 과정이나 생산 과정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위한 특별한 공간을 리빙랩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빙랩을 구축해 놓고 R&D를 하면서 수요자들의 의견을 바로바로 즉시 반영을 해서 정말 시장에 적합한 R&D를 하겠다는 게 이 리빙랩의 개념이고요. 이 리빙랩을 중심으로 해서 R&D를 지원하는 사업이 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내용을 보시면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먼저 이 리빙랩을 운영할 수 있는 플랫폼을 먼저 선정을 하고요. 올해 한 개 기관을 선정해서 약 10억 원을 들여서 리빙랩 운영 조직과 사용자 패널을 구축하는 플랫폼 구축하는 사업을 먼저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리빙랩이 선정이 되면 리빙랩에서 만들어진 R&D 계획이라든지 시제품 그리고 이 리빙랩을 활용해서 시제품을 실증하고 검증하는 R&D를 지원할 계획이고요. 최대 2년에 5억 원 한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21번째 사업은 해외 인증 규격 적합 제품 기술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상당히 저희가 현장에서의 수요가 높은 사업인데요. 열심히 R&D를 했는데 이 과제를 제품을 해외에다 팔려고 하면 다양한 또 기술 규제들이 있습니다. 로아스 같은 환경 규제라든지 이런 규제를 또 통과를 해야지만 그 시장에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요구하는 인증과 규격에 적합하게 기능이나 어떤 그 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R&D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최대 1년에 1.5억 원의 상당히 단기 과제고요. 그 해외 인증과 규격을 만족시키기 위한 목적을 타겟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2번째 사업은 연구 기반 활용 플러스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과거에 저희가 연구 장비 공동 활용 사업이라고 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운영한 사업인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대학이나 연구기관들이 보유한 장비를 그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기부에서 운영 중인 제우스라는 시스템이 있는데요. 이 제우스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 대학이나 또는 중소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동 활용 장비라고 해서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풀어진 장비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업들이 그걸 공동 활용할 때 그 활용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첫 번째 내역 사업은 기업 선도형 사업이고요. 두 번째 사업은 기반 플러스형 내역 사업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업 선도형 과제부터 설명드리면 최대 6개월에 1,000만 원 정도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 장비를 주로 활용하는 데 목적을 가진 사업입니다. 기반 플러스는 이 장비 활용하는 이용료뿐만 아니라 실제로 전문 인력이라든지 또 테스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최대 6개월에 5천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3번째 사업은 중소기업 R&D 역량 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사업들은 대부분 본격적인 R&D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이 사업은 특성이 그 R&D를 잘 하기 위해서는 R&D 기획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R&D 기획을 좀 더 잘할 수 있게 교육을 한다든지 컨설팅을 하는 사업이 주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역 사업들 보시면 첫 번째가 R&D 기획 지원 사업이 대표적인 사업이고요. 먼저 첫걸음 기업의 대상으로 하는 R&D 기획 지원하는 게 3개월에 850만 원까지 지원하는 컨설팅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대상으로 한 기획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과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산학연 협력 생태계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맞춤형 기술 파트너를 매칭시켜주고 그 기술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컨설팅을 지원하는 맞춤형 기술 파트너가 최대 9개월에 3천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기지역 스케일업 사업이라고 해서 산업 위기지역이 저희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 안에 소재된 기업 중에서 위기 업종이라서 조선이나 자동차 같은 위기 업종의 중소기업들을 저희가 대상으로 해서 현장 수용 과제는 최대 2년에 400만 원, 그리고 스케일업을 위한 본격 R&D는 최대 1년에 1억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24번째 사업은 지역 특화 산업 육성 플러스 R&D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과거에는 산업부 산하에 있는 키아트라는 데서 지원을 했던 사업인데 올해부터 저희 기정원으로 이관돼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 1,132억 원 중 674억 원이 올해 신규 과제이고요.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먼저 48개의 지역 주력 산업 분야 중소기업 및 지자체가 정한 지역 주력 산업 분야의 신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지역 주력 산업 육성 과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자체가 지정한 지역 스타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 스타 기업 육성 과제가 있습니다. 지원 한도는 최대 2년에 4억 원 한도고요. 그다음에 비교를 보시면 지역 주력 산업 육성 같은 경우는 품목 지정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고, 지역 스타 기업 육성은 말씀드린 지역 스타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 경쟁 과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5번째 사업은 이것도 지역 균형을 위한 사업인데요.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 R&D 사업이 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내역 사업을 보시면 개방형 혁신 바우처, 공동 활용 R&D, 융복합 R&D 등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개방형 혁신 R&D 바우처부터 보시면 중소기업에 R&D 바우처를 제공하고 기업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방식의 사업으로 1년에 2억 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대학과 연구소, TP 등이 모여서 신제품을 개발하는 공동 활용 R&D는 1년에 4억 원, 그다음에 이업종 간 융복합 기술을 촉진하는 융복합 R&D는 1년에 2억 원으로 구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특징이 저희가 대개조 5개 지역을 이미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있는 별표에 있는 5개 단지 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을 대상하는 특화된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사업으로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작년까지는 키아트에서 지원하다가 올해부터 저희 기정원에서 이관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크게 사업이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 사업도 굉장히 경쟁률이 센 사업입니다. 그래서 신진 연구인력을 채용하거나 공공연에서 연구인력을 파견받거나 아니면 굉장히 높은 고경력을 보유한 연구인력을 채용하는 경우에 최대 3년까지 기준 연봉의 50%까지 지원하는 R&D 인력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업에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사항 안내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올해부터 아이리스가 그 과교에서 만든 범부처 R&D 통합 시스템이 오픈함에 따라서 좀 사업 공고나 아니면 접수 방법이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기존까지 했던 대형 사업들 5개 사업들은 저희가 현재 SM택을 통해서 기존 방식대로 접수를 받고 있고요. 그 이외의 사업들은 저희가 아이리스라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서 혼선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SM택에다가 자세한 내용을 저희가 공지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공지사항 꼭 확인하셔가지고 접수 절차에 따라서 과제를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 통합 설명회나 이런 것들이 저희 중기부에서도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유튜브 자료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준비한 자료집을 중소벤처기업부의 각 지방청, 그다음에 테크노파크, 창조경제혁신센터들에 이미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보셔가지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시거나 아니면 그 SM택에서 PDF 설명 자료를 확인하셔가지고 사업 신청하는 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저희 사업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고요. 바로 이어서 저희 온라인 신청 방법에 대한 안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긴 시간인데요. 너무 힘들더라도 저희 R&D 사업에 대한 관심과 또 좀 높은 참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연구개발 계획서 작성 및 온라인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크게 일반 사항과 그다음에 연구개발서 작성 시 유의사항, 그다음에 온라인 신청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체계입니다. 저희 R&D를 지원하는 중소기업들이 R&D만을 위한 그래서 만들어진 대학이나 연구기관과 달리 주된 업무가 R&D가 아니기 때문에 R&D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좀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 추진책에서 쓰는 용어들도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요. 좀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R&D 사업에 대한 전체 총괄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저희가 위탁받아서 대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 지금 말씀드렸던 흔히 기정원이라고 하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전문기관 역할을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평가나 아니면 문제가 됐을 때 어떤 제재 처분을 하는 것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개발 과제 평가단 또는 제재 처분 평가단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은 굉장히 낯선 용어긴 하실 텐데 주간 연구개발 기관으로 들어오셔서 실제적으로 이 과제의 기획, 그다음에 R&D 사업화까지 책임지고 수행하시는 거고요. 모든 법적 책임과 권한은 중소기업에 속해 있는 연구 책임자가 이 권한을 가지고 수행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특정 사업의 경우에 제가 앞에 설명드렸던 컨소시엄 사업들은 공동 연구 개발 기관을 반드시 참여시켜서 컨소시엄 형태로 이루어진 경우가 있고요. 주로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이 돼 있고요. 최근에는 중소기업들도 많이 공동 연구 개발 기관으로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단독형 사업이나 아니면 일반적인 사업이라 하더라도 자기 혼자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탁 연구 개발 기관을 선정해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추진 체계입니다. 중소기업 R&D 사업은 크게 3단계로 구분되어 있고요. 과거에는 각 부처들이 다양하게 각자 독립된 법령을 통해서 추진 체계나 아니면 그 규정을 운영을 해왔는데요. 작년부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라고 해서 과거에서 모든 그런 법령들을 좀 통합해서 표준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기부 R&D 사업도 그 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내용들을 좀 간소화하거나 표준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크게 3단계를 보시면 사업 공고를 해서 선정평가하는 단계가 첫 번째 단계고요. 그 선정평가에서 통과해서 실제로 지원 대상으로 확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비를 드리고 그다음에 최종 평가까지 해서 이 기술 개발이 잘 됐는지를 관리하는 과제 관리 단계가 2단계입니다. 그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사후 관리 단계는 그것이 잘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면 기술을 증수하고 성과를 보고하고요.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참여 제한이나 환수금 같은 제재 처분을 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크게 3단계로 구분되는데 가장 중요한 선정평가 단계를 저희가 중심으로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정 절차를 말씀드리면 저희는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면 온라인 평가는 필요시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중소기업 R&D 사업이 굉장히 경쟁률이 높습니다. 창업성장 R&D 사업은 10대 1이 넘고요. 마지막으로 설명드렸던 연구 인력 사업 같은 경우는 20대 1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기업들이 다 오셔가지고 대면 평가를 하시면 좋지만 그게 시간적이나 아니면 공간의 물리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서류만 중심으로 봐서 온라인 방식으로 평가하는 방식이 서면 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표 없이 그 사업계획 중서를 중심으로 해서 연구개발 과제의 창의성과 수행계획의 충실성, 연구개발 역량들을 평가해서 현장 평가나 대면 평가 대상으로 추천하는 절차가 서면 평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현장 평가나 대면 평가는 실제적으로 저희가 본 평가라고 해서 이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우수 과제들을 중심으로 저희가 선별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 평가는 주로 기업 현장을 확인이 필요한 공정품질 R&D라든지 현장에 나가서 그 기업의 사업화 가능성이나 R&D 역량을 꼭 확인이 필요한 사업들은 현장 평가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평가는 대면 평가를 본 평가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면 평가를 좀 더 설명드리면 연구별 계획서뿐만 아니라 연구 책임자가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 R&D 과제를 실제로 수행하는 모든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는 연구 책임자들의 발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표 20분에 진행달 20분, 약 40분 정도를 부여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여기서 나온 결과를 점수하고 가감점을 합산해서 종합평점을 산출합니다. 이에서 종합평점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 대상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절차를 가진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되겠습니다. 사업에 따라서는 이 대면 평가를 원스톱 방식으로 해서 서면 평가와 합친다든지 아니면 집중적으로 평가를 해서 다양한 평가위원들이 그 과제를 좀 더 다양하게 다양한 시각으로 검토하는 그런 평가 제도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선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과제 관리 절차로 넘어갑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협약 체결이나 정말 저희랑 법적인 책임과 권한을 서로 부여받게 되는 단계인데요. 실제 선정이 되면 오히려 저희랑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먼저 이 R&D를 어떤 방식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해야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협약을 체결하고요. 그 협약을 근거로 해서 사업비를 저희가 드리면 그 연차별로 정해진 사업비를 RCMS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집행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RCMS를 통해서 사업비를 잘 쓰고 있는지를 지정 회계 법인이란들 또 저희가 지정을 해서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그 지정 회계 기관들이 그 사업비를 적절하게 잘 쓰고 있는지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이래서 2년 동안 3년 동안 계속 사업비들을 모니터링하고요. 연구비 부정행위에 대해서 최근에 굉장히 큰 이슈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비 부정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절차들이 다 끝나면 협약 기간이 종료되면 최종 평가와 사후 관리 단계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최종 평가는 그 결과물이 정말 신뢰하고 객관적으로 목표를 당초 달성하려고 했던 목표를 달성했는지를 저희가 확인하는 절차고요. 그래서 사업화 가능성까지 포함해가지고 크게 세 가지 단계로 저희가 평가 결과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수, 보통, 극히 불량 이 세 가지를 하고요. 우수 보통은 저희가 흔히 말하는 성공이라고 판정하는데 기술을 납부해서 일반적인 정상적인 절차로 해서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연구개발 결과가 극히 불량하고 그 수행 과정도 성실하지 못한 경우에는 극히 불량이라고 판정하고요. 그 경우에는 저희 R&D 사업에 3년 이상 참여 제한을 하고 있고 사업비 전액을 환수하는 등 굉장히 강력한 제재 처분을 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올해 좀 달라지는 점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R&D 사업에 저도 2006년부터 상당히 오랫동안 중소기업 R&D 사업을 담당했는데요. 과거의 중기부 R&D 사업은 주로 한마디로 압축하면 저변 확대 사업이 중심이었습니다. 좀 더 다양한 기업들한테 R&D 사업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하는 것을 목적으로 가진 사업들이 많았습니다. 그 사업 규모도 굉장히 작았고요. 또 기업들이다 보니까 과제의 역량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데 사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대로 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과제를 뽑기보다는 기업들한테 좀 더 많은 기업들한테 기회를 부여하자는 것이 선정평가의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중소기업 R&D 예산이 거의 2조에 가깝게 증가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나눠주기로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과연 매년 1.8조 원을 이렇게 기업들한테 지원하는데 정말 세계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성과가 뭐가 있느냐라는 비판이 많았고요. 그에 대한 반성으로 올해부터는 좀 더 제대로 된 과제를 선별해서 제대로 관리를 함으로써 정말 세계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탁월한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것이 중기부 R&D 사업의 기본적인 방향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선정평가 지표도 과제 책임자의 참여 의지와 연구 역량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평가 지표를 신설했습니다. 밑에 표에 보시다시피 기존에는 이 과제가 얼마나 기술성이 있는지, 그리고 시장화를 할 수 있는 사업화 가능성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평가를 했다면, 올해부터는 그런 기술성과 사업성에 대한 평가 지표는 비중을 많이 낮추고요. 이 기술개발을 실제로 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기술개발 역량과 그다음에 한 개 기업에 대해서 성과가 아니라 국가 경제적 차원에서 기술적으로 경제적으로 파급 효과까지 좀 저희가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파급 효과를 평가하는 지표를 신설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개발비 집행계획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저희가 평가하는 지표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평가 지표를 좀 더 설명을 드리면, 기술개발 역량은 기업의 과제 수행 역량을 15점, 그다음에 연구 윤리를 5점으로 해서 나눠서 총 20점을 평가합니다. 기업의 과제 수행 역량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질문이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사업계획서에 과기부 표준 사업계획서 양식에 따라서 보시면 굉장히 많이 과거에 달라진 거는 과제 책임자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많이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제 책임자의 R&D 수행 경험, 그다음에 논문, 특허, 그다음에 기존에 지금까지 해왔던 R&D 과제 수행 실적 등을 다양하게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제 책임자가 정말 저희 R&D 자금을 믿고 맡길 정도로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연구 윤리를 갖고 있고 그런 참여 의지를 갖고 있는지를 첫 번째 보는 게 큰 틀에서의 중요성이고요. 두 번째는 연구 인력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과제 책임자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최근에는 다양한 분야의 기술들이 융복합되는 기술 추세가 있기 때문에 그 기술개발 목표에 제시된 기술개발 목표를 정말 달성할 수 있게 연구 인력들이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느냐도 저희가 평가할 계획입니다. 연구 윤리는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어떤 연구 부정행위, 그다음에 사업비 부정사용 같은 사례들을 저희가 확인을 해서 이런 연구비를 부정하거나 아니면 연구 부정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그런 문제가 없게 잘 통제 장치가 있는지를 확인해서 점수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파급 효과는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개 개별 기업이 아니라 정말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단계에 탁월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느냐를 저희가 중점적으로 좀 평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한 개 기업뿐만 아니라 그 동일 업종이라든지 아니면 그 국민 생활 체감할 수 있는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파급 효과도 확인하고요. 기술적으로도 한 개 기업이 쓰는 게 아니라 다양한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범용 기술인지 여부까지도 좀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자금 집행 계획인데요. 이건 좀 더 설명드리면 저희가 RCMS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이 연구비를 지급해드리고 기업들은 그 RCMS를 통해 가지고 받은 연구비에 대한 사용 실적을 등록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국회로부터 저희 중소기업 R&D 사업이 계속 비판을 받는 게 뭐냐면, 기업들이 RCMS 쓴 돈이 연말되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올해 1조 8천억을 드리면 작년도 기준으로 한 1조 7천억이었는데요. 그 중에 상당 부분이 쓰지 않고 그냥 저희 자금은 남아 있는 상황이 계속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좀 더 어떤 원인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세부적으로 확인해 봤으니까 기업들이 일단 첫 번째 저희가 자금을 들여도 바로 그 돈을 집행한 게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R&D를 잘 수행할까를 좀 더 고민하고 연구팀을 구성하거나 이런 준비 단계에 또 한 2-3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쓰더라도 예를 들어서 인건비 같은 경우는 고정적으로 매달 나가는 돈이라 하더라도 이게 계산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고 증빙서를 굉장히 많이 올려야 되는, 그런 반복적으로 올려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달 해서 저희한테 집행 계획을 등록하고 사업비를 집행한 게 아니라 다 끝날 때까지 모아왔다가 한 번에 집행하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굉장히 많은 돈이 연말에 남아 있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 평가 단계부터 연구비 집행 계획을 얼마나 잘 짜임새 있게 했고 그것이 연구개발 수행 목표와 연구개발 일정과 잘 일관성 있게 맞춰져 있는지를 평가할 계획입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이걸 위해서 자금 집행 계획의 적정성 평가를 위해서 집행 계획표를 저희가 올해부터는 연구개발 계획서 본문 1에 반영을 했습니다.
밑에 보시면 비목이 있고요. 1차년도, 2차년도 쭉 넘겨가지고 각 연도별로 분기별로 얼마 쓸 건지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일반적으로 이제 균등 배분해서 쓰겠지만 연구시설 장비비라든지 재료비, 활동비가 너무 늦게까지,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연구 장비 같은 거를 도입을 해가지고 테스트를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사업비를 지급하는 집행할 계획은 뭐 2차년도 4분기까지 너무 늦게 가 있다든지 이런 문제점도 저희가 봐서 문제가 있는지를 좀 확인하고 적정성을 평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뀐 것이 저희가 과거에는 연구개발 혁신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좀 더 기업 편의를 고려해가지고 연구개발 이 1차년도와 2차년도의 구분을 12개월 단위로 구분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4월 달에 선정이 돼서 협약 체결을 했다 하면 1차년도가 올해 4월 1일부터 내년도 3월 말까지, 그다음에 2차년도를 내년도 4월 1일부터 그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이런 식으로 12개월씩도 나눠서 관리를 해왔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희가 회계연도 일치라고 해서 모든 R&D 사업계획서를 연말까지 끊어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기업 편의를 고려해서 좀 더 다르게 운영을 했었는데요. 이거에 대한 좀 비판이 많아서 올해부터는 저희도 다른 부처랑 동일하게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1차년도와 2차년도, 3차년도 구분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작성 예시를 보시면 올해 6월 1일 날 협약 체결해서 2년짜리 과제를 하는 경우에는 1차년도가 과거에는 6월 1일부터 내년도 5월 말까지였는데 그거를 올해 말까지로 해서 잘라서 1차년도로 저희가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2차년도는 내년도 1월 1일부터 내년 말까지가 2차년도고요. 다시 3차년도는 그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해서 세 가지 나눠가지고 작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세 번째는 정부 R&D 과제 수행 이력에 대한 제출 의무화하고 중복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저희 중복성 검증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저희가 저변 확대 사업이라고 해서 다양한 기업들한테 R&D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부여해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R&D 사업도 학습 효과라고 해서 신청해보고 수행해본 기업이 아무래도 그런 경험이 없는 기업에 비해서는 좀 더 유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기업들이 계속 선정되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걸 저희가 특정 기업에 대한 편중 지원이라고 했는데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기존의 정부 R&D 과제를 수행한 이력들을 모두 다 제출을 하게 돼 있고요. 현재 작년까지도 이미 제출하게 돼 있었는데 작년에는 그걸 꼭 제출해도 되는지 제출 안 해도 크게 저희가 페널티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제출하지 않은 경우나 아니면 누락한 경우에는 선정평가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해서 강력하게 기존에 지원받았던 과제와 올해 새로 신청한 과제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어떤 기술적 차별성을 갖고 있는지를 기업 스스로 입증하셔야지만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연구개발 계획서 작성 시 고려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 계획서는 크게 기술성과 사업성 파트로 구분이 됩니다. 다시 기술성에서 보시면 기술개발 개요 및 필요성, 목표 및 내용, 그다음에 추진 전략 및 방법, 그다음에 활용 방안 및 기대 효과로 구분되고요. 사업성 측면에서는 국내의 시장 동향과 사업화 계획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이해하실 때 이 연구개발 계획서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작성하는 모든 문서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걸 왜 하는지, 두 번째가 뭘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인지, 세 번째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로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연구개발 계획서도 동일한 논리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과제가 왜 필요한지, 국가적으로 왜 중요하고 정부가 지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가 첫 번째고요. 이 고비를 넘어가야지만 그 다음 단계로 이 기술개발 내용이 이 필요성에 봤을 때 적합하게 되어 있는지, 목표가 정말 타당하게 설정돼서 이 기술개발을 하면 시장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가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고비는 그래서 진짜 이 기업이, 이 참여 연구원들이, 이 과제 책임자들이 제시한 과제들을 성실하게 그리고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를 신뢰를 확보하는 방법이 3단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작성을 해주시고요. 그 필요성에서 제시된 내용들이
기술과의 목표 및 내용, 그다음에 추진 체계, 추진 방법과 서로 다 연결돼서 일관성 있게 작성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성 측면에 대해서는 첫 번째가 먼저 시장에 대한 파악이 중요합니다. 기술은 굉장히 우수한데 시장에서 실제로 필요로 하는 니즈와 전혀 동떨어진 그런 기술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흔히 말하는 R&D를 위한 R&D인 경우이고요. 그런 경우는 저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려고 하는 상용 R&D와는 성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기초나 R&D를 위한 R&D가 아니라 저희는 실제적으로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상용 단계 R&D 지원하기 때문에 먼저 목표 시장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정확하게 이해한 목표 시장의 동향을 먼저 파악을 해주시고요. 그것에 맞게 최적화되어 있는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연구개발 계획서의 구성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파트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첫 번째가 요약서, 두 번째가 본문 1, 세 번째가 본문 2가 되겠습니다. 요약서에는 온라인 입력 방식으로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요. 과제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이 과제의 특성이라든지 기술 성숙도 같은 새로운 항목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좀 더 꼼꼼하게 작성 요령을 확인하시고 작성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1은 저희가 과거에 파트 2라고 했던 거고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평가를 받고 과제를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을 자세하게 쓴 한글 파일 내용을 작성하신 다음에 시스템에 업로드해 주시는 방식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들은 과제 개발 목표, 내용, 기대 효과 및 사업화 계획 등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 2도 온라인으로 입력을 하는데요. 저희가 계속 강조해 드렸던 연구 책임자나 참여 연구자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 기관이 기본적인 일반 정보뿐만 아니라 기존에 수행했던 기수행 R&D 과제에 대한 이력도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연차별, 기관별로 사업비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사용 계획도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본문 1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본문 1이 사실 이 목차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이 크게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들어가야 될 내용들은 상당히 굉장히 광범위하고요. 이 과제를 저희가 선정 평가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과제 관리하는 단계라든지 최종 평가할 때도 이 연구개발 계획서의 본문 1을 중심으로 해서 평가를 한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굉장히 세부적으로 꼼꼼하게 작성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제가 말씀드렸던 연구개발 과제의 필요성과 연구개발 내용을 작성한 항목입니다. 먼저 연구개발 과제의 최종 목표부터 설명드리면요.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과 에 대해서 정성적이고 정량적인 목표를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 과제의 내용, 창의성과 혁신성, 그다음에 수행 일정 및 주요 결과물을 정리하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연구개발 추진 전략과 활용 방안에 대해서 작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화 전략 및 계획과 연구개발 안정 및 보완 조치 이행 계획을 쭉 쓰게 되어 있고요.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들을 보시면 사업화 전략은 말씀드렸듯이 시장 동향에 대해서 구체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작성을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한 내용이고요. 또 기술개발한 결과물을 사업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인증이라든지 표준화 동향도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걸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도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구개발 안정 및 보완 조치 이행 계획에 대해서도 작성을 하시고요. 이거는 부족한 부분은 협약한 이후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본문 1에 보시면 말씀드렸듯이 자금 집행 계획도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자금 집행 계획에 대해서 선정 평가 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사용 계획 총괄표를 먼저 보시면요. 연구개발 기간 동안 전체 기관들의 연구개발비를 분기별로 나눠서 작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연도 기준 현금 집행 계획표도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요. 분기별 집행 계획 금액을 100만 원 단위로 작성하시고요. 연차 수만큼 표를 칸을 추가해서 계속 옆으로 늘려서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 기관별로도 사용계획을 작성하셔야 되고요. 중앙기관뿐만 아니라 공동개발 연구개발 기관이나 위탁기관이 있는 경우는 각각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연구자별로 인건비 현황표도 필요한데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나중에 저희가 지금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기능이긴 한데 RCMS를 좀 기능 개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인력들이
인건비들을 다 모아가지고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연말에 한 번에 이렇게 등록해서 집행하는 이런 방식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미리 연구비를 좀 인건비 부분이라도 먼저 선지급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참여 연구자별로 인건비를 좀 더 세부적으로 작성을 해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인건비 같은 경우는 좀 더 기업들이 손쉽게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연구개발비 세부 사용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좀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요. 과거에는 아주 세부적으로 사업비 소요명세서라는 걸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비목에 대해서 실제로 수량이랑 물량, 단가를 다 표시해가지고 작성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경직되게 써야 되고 그 계획서에 있지 않은 항목들 쓰는 경우에는 뭐 불인정을 받거나 굉장히 좀 기업들이 R&D 사업을 수행하기 어렵다, 너무 좀 탄력적이지 않다라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아예 과기부 방침에 따라 가지고 이런 비목별 사용 계획을 물량 단가 기준을 다 폐지를 했었습니다. 근데 또 그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기업들이 쓰려고 하는 돈이 정말 타당한지 적합성이 있는지를 저희가 평가 단계에서 좀 고르지 못하는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좀 절충을 해가지고 꼭 필요한 비목에 대해서는 실제 사용 용도와 물량 단가를 좀 확인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양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서식을 보시면 연구시설 장비 구축 계획, 그다음에 연구재료 구입비, 연구재료 제작비, 연구활동비, 그다음에 연구활동비에 다시 또 그 밑에 보시면 세부 비목별로 좀 구분을 해가지고요. 기업들이 주로 많이 쓰고 그 사업비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들은 그 물량 단가들 표를 작성을 하셔가지고 실제로 이것이 왜 필요하고 언제쯤 집행하실 것인지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든 서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시설 장비 구축 계획 같은 경우는 R&D를 하면서 정말 이 R&D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1차년도 한 2분기 때 필요하다, 이런 업무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연구시설 장비 구축 계획은 뭐 2000년도 넘어가서 이제 구축을 하겠다, 이러면 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 연구시설 및 장비의 구축 연도, 그다음에 구축 방식, 사용 용도, 수량과 비용, 그다음에 실제 설치 장소까지 자세하게 기재해서 이 연구시설이나 장비들이 꼭 필요한지 저희가 검증하겠다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연구 재료라든지 제작비, 연구 활동비에 대해서도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꼭 필요한 항목들은 세부적인 내용을 좀 확인해서 평가 때 반영하겠다는 그런 서식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약문 단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문은 보시면 왼쪽에 보시면 약간 표지 형태로 되어 있고요. 대부분의 내용들을 입력하시면 바로 이런 표지 형태가 만들어지는데 좀 기업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개발 단계고요. 이 연구개발 단계는 저희 일반적인 기업들은 다 개발 연구 단계로 일반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서 R&D는 크게 기초, 응용, 개발 세 가지로 나눠지고요. 기초는 정말 이론적 연구에서 주로 대학이나 이런 데서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응용 단계는 이 기초 이론이 실제 산업에 적용되기 위해서 필요한 실용적인 기술개발 단계로 의미하고요. 주로 뭐 표준이나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개발 단계는 실제로 제품이나 구체적인 서비스를 만드는 단계고요. 저희 중소기업 R&D 사업은 대부분 실체적인 제품을 만들기 위한 단계로 볼 수 있는데 또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기초 연구 단계를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이오 분야 같은 경우는 의료 벤처 기업들이 뭐 후보물질 만든다든지 아니면 동물 실험을 한다든지 어떤 메커니즘 연구를 한다든지 하는 기초 연구를 하고 그걸 통과한 어느 정도 가능성 있는 신약 후보를 가지고 글로벌 대기업들이 그 다음 단계인 임상 같은 걸 해서 사업화를 성공시키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개발 연구 단계의 과제가 일반적이긴 하지만 분야에 따라서나 아니면 과제 특성에 따라서 기초당 응용 단계에도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아마 기업들도 좀 어려우실 분이 기술 성숙도인데요. 저희가 흔히 줄여서 TRL이라고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9단계로 구분되어 있는데 지금 앞에 있는 기초 응용 개발처럼 처음에는 기초 이론을 만들고 그다음에 유사적인 환경에서 테스트를 하고 그다음에 수요처나 아니면
그 규격 같은 거 인증을 이제 통과하고 마지막에 9단계가 양산 및 판매하는 이렇게 사업하는 단계로 되어 있고요. 저희는 보통 7단계, 8단계 정도를 목표로 R&D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단계를 좀 더 설명드리면 7단계는 요구하는 규격이나 시험, 테스트 통과하는 걸 이제 7단계라고 하고요. 8단계는 수요처에서 검수를 해서 이 정도면 진짜 문제 없이 이제 납품이 가능하다라고 컨펌을 받는 경우를 8단계로 합니다. 그럼 당연히 9단계는 양산을 해가지고 납품을 하거나 아니면 사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기초나 아니면 응용 단계가 아니라 실제 제품이 사업화까지 가능한 R&D를 지원하기 때문에 주로 7단계나 8단계 과제를 지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본문의의 연구자 정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문의는 계속 말씀드렸듯이 직접 입력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정보들이 데이터화돼서 시스템에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계속 그 사람에 대해서 따라갈 수 있게 돼 있고요. 그 사람을 기준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인적사항 보시면 연구 책임자가 나오는데요. 이 연구 책임자가 어떤 인적사항을 갖고 있고 학력이나 경력에 대해서 굉장히 세부적으로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도교수 같은 경우는 저희 평가 때 평가위원을 부르면 좀 어렵기 때문에 저희 배제 같은 경우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상세한 내용들을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연구 책임자의 R&D 역량을 또 검증하기 위해서 최근 5년간 R&D 수행 실적을 작성하게 되어 있고요. 그때 실제적으로 수행했던 업무가 어떤 업무였는지도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정말 그 결과물을 갖고 있는지도 보면서요. 논문, 서적, 그다음에 지재권에 대한 출원 등록 실적도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작성되어 있고요. 충분히 다양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고요. 이 주관기관뿐만 아니라 공동연구기관이 있는 경우는 수행기관 책임자 정보도 입력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참여 연구자에 대한 인적사항과 학력사항, 경력사항 등을 입력하는 단계입니다. 과제 책임자에 비해서 상당히 간소한 편이긴 하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그래도 다양한 내용을 많이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책임자 이외에 있는 참여 연구자라 하더라도 인건비 선정 및 관리를 하기 위해서 신규 채용 인력인지 아니면 기존 인력인지 그리고 시간 선택제를 하는지 여기까지 다 파악을 하게 돼 있고요. 단계별로 참여를 얼마나 하는지 참여 기간에 대해서도 저희가 작성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R&D 연구 수행 역량을 갖고 있느냐에 대한 판단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나중에 사업비 집행을 좀 더 빠르게 기업들이 편하게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RCMS 기능 개선을 위해서도 이런 데이터를 좀 받아서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 기관이 아닌 관계 기관들에 대해서 어떻게 작성하는지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를 부담하지만 사용하지 않는 기관이 과제 정보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 입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용 R&D 사업의 구매 조건부 같은 경우는 수요처나 투자기업 등 그리고 팁스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엑셀러레이터 이런 기관들은 연구개발비는 부담을 하지만 실제로 사용은 중소기업들이 하는 그런 경우에도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참여 연구자들이 다 개인적으로 SM택이나 IRS에다가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입을 하시는 분들을 연구자로 이렇게 끌어오는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과제 접수하기 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개인별로 SM택에다가 개인 회원 가입부터 해서 이런 정보를 미리 입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 기관의 지시 해석권뿐만 아니라 연구개발 실적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R&D 역량에 대한 평가를 계속 제가 강조를 드렸고요. 그걸 평가하기 위한 기본적인 자료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과제와 관련된 지재권에 대한 출원 및 등록 현황을 작성해 주시고요. 특허권자가 기업명인 것만 저희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연구개발 실적은 최근 5년간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일단 다 등록을 해주시고요. 기수행한 이력과 만약에 현재 신청하는 과제가 서로 중복되거나 아니면 비슷한 경우에는 그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자료까지도 세부적으로 좀 작성이 필요하고요. 그런 R&D 과제뿐만 아니라 기술 이전한 실적, 그다음에 사업하는 실적까지 상세적으로 작성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연구개발 역량을 또 평가하기 위한 자료 중에 하나가 연구시설 장비를 얼마나 갖고 있느냐에 대한 보유 현황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갖고 있는
장비 또는 구축 시설에 대해서 작성이 필요하고요. 장비명뿐만 아니라 용도, 규격, 수량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문 사항이 맨 밑에 보시면 이거를 막 이렇게 공동개발 기관, 예를 들어서 뭐 생산기술원이다 하면 엄청나게 많은 수행한 실적이 있고요. 또 엄청나게 많은 지재권이나 장비를 갖고 있는데 그걸 다 써야 되느냐 이렇게 질의하신 경우가 있는데, 중소기업 R&D 사업은 지원 대상이 기업이고 원칙적으로 주관기관입니다. 그래서 주관기관인 기업의 중심으로 작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 단계입니다. 연구개발비도 굉장히 좀 다양한 내용들을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가 연구개발비에 대한 지원 및 부담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개발 기관별로 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를 연차별, 단계별로 작성할 필요가 있고요. 위탁기관은 저희 그 중소기업 R&D 사업 특성상 연구개발비를 부담하지 않고 대신에 또 그 결과물인 성과물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탁연구개발기관은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구개발비에 대한 사용계획과 사용계획을 연구기관별로 작성하셔야 되는데요. 앞에 있던 본문 1에 있는 내용들은 저희가 꼭 필요로 하고 평가 때 이제 챙겨야 될 것들을 각 세부 항목별로 작성한다고 보시면, 여기 있는 직접 입력하는 본문 2에 있어서는 연구개발 기관별로 해서 총액만 기재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총액을 연차별로 나눠서 하는 게 연차별 사용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연구개발 기관별로도 연차별 사용 계획을 쭉 작성하셔야 되고요. 이 작성되어 있는 걸 가지고 저희가 RCMS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실제로 그 자금을 부여를 해서 배당을 해서 실제 쓸 수 있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세 번째로 연구시설 장비 구축 및 운영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현재 지금 그 사업비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연구시설 장비를 어떻게 구축하고 실제로 운영할 것인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3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작성을 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장비들이 대학이나 연구기관이나 뭐 기업에다가도 구축되어 있는 장비들이 활용도가 그렇게 크지 않고 유효 장비로 남아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경우만 연구시설이나 장비를 저희가 인정을 해드리기 때문에 이게 왜 필요한지, 어떻게 운영할 건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작성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기술개발 역량이나 이 과제에 대한 소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앞에 지금 설명드린 거는 어떻게 보면 이 기술개발 과제를 평가받는 가장 중요한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걸 하는지, 그리고 이 과제를 해서 나온 결과물이 뭔지를 가장 압축해서 표시하는 그런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이고 그 평가 방법을 객관적으로 확보를 해서 이 R&D를 통한 산출물이 정말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지를 표현하는 방법이다, 항목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과지표를 보시면 저희가 등록 기탁한 지표들이 또 있을 수가 있고요. 이 R&D 과제의 특성을 반영한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 과제를 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을 대표할 수 있는 내용을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용 분야라든지 적용 기술, 주요 성능을 제시해 주시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과물의 성능 지표를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제 물리적 특성이라면 정밀도, 회수율, 열효율, 인장 강도, 내충격성, 작동 전압, 응답 시간 등 이 기술개발 결과물의 우수성을, 성능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정량적 지표를 항상 강조를 하고 있고요. 이 기술개발 결과물을 과연 봤을 때 이게 정말 시장에서 정말 사업화 가능성이 있는지까지도 이 성능 지표를 가지고 저희가 상당히 많은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능 지표를 정량적이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작성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평가 방법 및 평가 환경도 저희는 신뢰성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자기한테 유리한 그 환경에서, 조건에서 평가를 하면 그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담보할 수 있는 기관이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흔히 콜라스라고 하는데, 그 콜라스 기관으로부터 이런 객관적인 조건 하에 결과물을 얻었다라는 시험 성적서를 저희한테 제시해 주신 게 가장
좋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확인서나 수요 기업에서 평가하는 경우도 저희가 인정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기업이 스스로 자체 평가를 통해 가지고 이 결과물의 우수성을 입증하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측정 규격에 대해서 표준이나 규정, 매뉴얼을 아주 세부적으로 작성하실 필요가 있고요. 측정 환경도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고 해서 정말 이 자체 평가한 것도 공인기관 시험 성적석에 준할 만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해 주셔야지만 저희가 인정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지만 이 평가 기준 및 평가 방법, 특히 성능 지표 및 측정 방법은 이 R&D 과제의 결과물을 대표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가위원분들이 보실 때 정말 이 정도 목표를 설정했으면 이건 세계 체계 수준에 봤을 때 뒤떨어지지 않고 기술적으로도 우수하고 사업화가능성도 높구나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요. 여기에 가장 많은 고민과 이 연구개발 계획을 할 때 정말 달성 가능하고 도전적인 목표를 제시해 주시는 게 선정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저희 연구개발 계획서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정리를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시 또 강조해야 되지만 기술 수준입니다. 기존에 했던 제품과의 차별성과 도전성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세계 최고 수준 등과 비교해서 세부적 작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입 대체를 한다든지 외국 제품에 대한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통해 가지고 이 정도 레벨이면 정말 어디 글로벌 시장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제품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구나라는 걸 스스로 입증하실 필요가 있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올해부터 강조하지만 기술개발 역량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기 때문에 충분히 내가 이 기술을 하기 위해서 R&D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준비를 많이 했다라는 것을 강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적인 실험을 했다든지 시료나 샘플을 확보해서 이 정도 테스트해봤더니 어떤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이 과제를 통해 가지고 새롭게 개발하는 기술을 적용을 해야지만 이런 기술적인 에러를 해소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기술개발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관련된 인력이나 시설 등을 기본적으로 저희가 계속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도 입증을 해주셔야지 이 좋은 과제를 정말 잘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역량도 충분히 갖고 있구나라고 판단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술개발 역량과 기술 수준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되면 그 다음 단계는 사업화 목표, 그다음에 기술개발 내용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좀 그 내용들이 서로 타당하게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너무 지나치게 높아서 이건 도저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것도 과제 선정 평가에서 그렇게 좋은 건 아니고요. 물론 도전적 과제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드리지만 이 기술개발 역량과 비교해봤을 때 오히려 지나치다라고 하는 것들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개발 역량과 비춰봤을 때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는 것을 신뢰성 있게 입증할 필요가 있고요. 또한 사업화 계획에 있어서도 그 사업화 계획이 그냥 너무 추상적으로 해서 언젠가 기술과 결과물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목표 시장을 뭐 이렇게 노크를 하겠다, 접근을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목표 시장에 있는 수요처들을 만나봤더니 이런 니즈를 갖고 있고 그 니즈를 반영해서 이렇게 목표 설정을 했다라고 해서 사업화 계획과 저희 기술개발 목표 설정이 서로 연관되고 타당성 있게 제시됐는지를 입증을 해주셔야지 평가 때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다라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모든 자료는 명확한 근거가 제시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해서 알아봤더니 뭐 이런 정도 레벨이더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시장 규모라든지 경쟁 기술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판단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런 게 좀 부족할 경우에는 평가 때 이런 기술 내용의 구체성이라든지 판단 근거가 부족하다라고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사업화를 위한 세부 추진 계획도 중요합니다. 저희가 단기 상용화를 목적으로 하는 바로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과제를 아직까지는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화를 위해서 경쟁 제품을 분석을 해서 우리가 어떤 점에서 차별성을 갖고 있고 경쟁력이 있다는 걸 먼저 제시를 해주시고요. 그거를 실질적으로 제품화하고 마케팅할 때 주된 포인트가 뭔지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사업화에 대한 기대 효과입니다. 저희가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죄송한데 이 개별 기업에 대한 성과뿐만 아니라 이 과제를 가지고 정말 사회 문제 해결이나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창출되는지도 중요한 평가 요소입니다. 그래서
고용 창출이라든지 경제적 파급 효과, 사회적 파급 효과까지 제시해 주셔야지 이 과제가 해당 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 기업 또는 국민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겠구나라는 점을 평가위원들께서 이해할 수가 있게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기술 수준을 세계 수준과 비교해서 정말 이 R&D 과제가 필요하다는 걸 먼저 제시를 해주시고요. 두 번째 단계로는 이 기술을 정말 현재 보유한 인력과 장비 등등 그다음에 기초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라는 게 두 번째고요. 그 달성된 기술 결과물을 목표 시장에 내놓기 위해서 충분히 준비하고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도 투자를 해서 사업화 성과를 창출하겠다. 근데 그 성과가 개별 기업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파급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을 좀 더 일관성 있게 작성해 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조성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어렵긴 한데요. 사업비 조성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사업비를 기업들이 돈을 어떻게 모으겠다 하는 게 조성 단계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쓰겠다는 것을 이제 비목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조성을 먼저 쓰면은 이제 저희가 흔히 말하는 수입 측면이고요. 그다음에 사업비를 구성하는 세목은 지출 측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와 기관이 부담하는 비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원래 75대 25로 저희가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특별 지침에 따라서 일반적인 사업들은 정부 지원이 80%까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창업성장 R&D 사업처럼 좀 더 기업의 사정이 좀 힘든 경우에는 90%까지 확대해서 정부 지원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연구개발비 안에서도 민간이 현금과 현물로 구분해서 지원할 수 있는데요. 현금은 민간 부담금 전체의 10% 이상까지 저희가 한도를 해서 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이 민간 현물 같은 경우는 수행기관이 이미 갖고 있는 인력이나 장비들에 대해서 현금 가치로 환산해서 이것을 현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정을 해드린다라는 거고요. 이 민간 현물도 실제 R&D 하면서 이 인력이나 장비를 투입을 하셔야지만 나중에 그것이 인정되지 인력이나 장비를 저희가 투입된다는 것을 확인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만큼의 현금을 저희가 불인정한다. 그래서 민간 현물도 계좌로 거기다가 부담을 안 할 뿐이지 실제적으로 R&D에 투입되는 자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입 측면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고요. 지출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실제로 R&D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분이 됩니다. 직접비는 다시 인건비, 장비비, 연구 재료비, 연구 활동비, 연구 수당, 위탁 연구개발비 등으로 구분되어 있고요. 저희 과기부에서 공통 지침을 그대로 저희가 준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기부에서 만든 사용 기준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집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접비에 대해서는 이 R&D 사업에 직접 투입되지는 않지만 그 R&D 사업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원 인력에 대한 지원비, 그다음에 연구 지원비, 성과를 활용하고 확산하기 위한 성과 활용 지원비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시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디딤돌 과제의 팁스 프로그램을 좀 설명드리면 현재는 저희가 코로나19 특별 지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예시되는 것과 좀 다르긴 한데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가 여기 75%로 되어 있는데 90%까지 확대해서 지원을 할 계획이고요. 연구 부담 기관에서 부담한 연구개발비는 25% 이상이 아니라 10% 이상으로 구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 현금은 이 10% 중에 다시 또 10% 이상을 현금으로 해서 저희 사업비 계좌에다가 입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설명드렸던 특별 지침에 대해서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연구기관들이 부담하는 부담금을 비중을 완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 부담금을 민간 부담금 20%로 줄였고요. 그 중에서도 현금으로 해서 직접 바로 납부하는 현금 부담도 전체 사업비의 10%로 전체 민간 부담금의 10%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기존 인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건비를 현물로만 계산하게 돼 있었는데 기존 인력에 대해서도 현금으로 허용을 해서 정부 출연금에 대해서도 기존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는 기술료도 희망 기업에 한해서 최대 2년 동안 유예하는 제도를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청년 채용 활성화를 위한 3종 패키지인데요. 이건 저희가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일단 4억 원 이상 과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1명 이상의 청년 인력을 채용해야 됩니다. 신규 채용을 해야 되는데 그 신규 채용한 인력도 1년 이상으로 고용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청년 인력이라는 정의가 나와 있고요. 만 15세에서 34세 이하의 연구원을 말합니다. 중도 퇴사한 경우에는 대체가 가능하지만 어쨌거나 참여율을 100% 계속 유지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이 의무 채용 이외로 추가로 청년 인력을 신규 채용한 경우에는 민간 부담금 중에 현금을 현물로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업이 협약체를 하고 바로 내야 될 현금의 비중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그런 좀 인센티브도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의무 채용 및 현물 대체 청년 인력을 참여 연구에 등록할 경우에는 반드시 유형을 신규 채용의 의무 채용 또는 신규 채용의 현물 대체로 구분해서 표시해서 등록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것들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채용의 연구원 경우에는 현금 계산 가능한데 여기 나와 있는 34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건비의 90% 이내로만 계산을 해서 좀 저희가 지나치게 인건비로만 이 사업비를 구성하는 것을 좀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중기부만의 이제 제도에 대한 설명인데요. 동시수행 과제 수도 저희가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기업에 대해서 너무 R&D 자금 지원이 집중되는 현상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이 당해년도에 주간기간으로서 신청할 수 있는 신규 과제는 최대 2개로 한정하고 있고요. 졸업제 대상 사업인 경우에는 2개 이상 동시수행이 불가능합니다. 1개 같은데. 그래서 졸업제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 기업 주도형 R&D 사업을 저희가 졸업제 대상 사업이라고 하고요. 기술혁신, 창업성장, 글로벌 창업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한 개 기업당 최대 4개 사회까지만 지원이 가능하고요. 옆에 보시다시피 동시수행 과제 수는 이 졸업제 대상 사업인 기술혁신, 창성, 글로벌 창업 과제는 당해년도에 1개 과제만 신청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그 이외에 협력형이나 정책 목적형 사업까지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기업당 2개의 과제를 동시에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 입력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20분 정도 남았는데요. 이 내용을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주된 내용 중에서 꼭 바뀌는 내용이나 알아두셔야 되는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잘 작성한 사업 계획서를 올리실 때 크게 3단계로 SM택에다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기업 및 연구자 정보를 등록하는 단계가 있고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최소한 과제 접수 마감일 일주일 전에는 시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뭐 A 참여연구원이 갑자기 출장을 갈 수도 있는 거고 또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 같은 경우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한 번에 다 입력이 되시면 굉장히 좋긴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인별 입력해야 될 정보들을 미리미리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입력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과제에 대해서 직접 입력하는 것들을 다 쭉 입력하시고 그다음에 뭐 가점이나 증빙 서류들을 다 올리신 단계가 2단계고요. 마지막으로 접수 완료 버튼을 눌러서 접수증을 출력하는 이 3단계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단계 중에서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기관 정보 및 개인 정보 입력 항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관 정보 관리를 보시면 여기 SM택의 마이 페이지에 가보시면 기관 정보 관리 메뉴가 왼쪽에 있습니다. 이걸 클릭해서 등록하시면 되고요. 사업자 정보 중에 법인 번호를 반드시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할 필요가 없으시지만 법인 같은 경우는 개인 사업자와 달리 이 법인 번호도 저희가 기본 키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 번호를 반드시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기관 정보에 대해서 뭐 사업자 번호, 사업체 주소, 홈페이지 등등을 쭉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 입력된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 자격 요건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우대 가점 여부들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정보니까 꼭 정확하게 현황을 해서 데이터를 입력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해서도 쭉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사업의 특성에 따라서 어떤 매출액이나 종업원 수에 대해서도 제한을 두고 있고 업력에 대해서도 저희가 제한을 두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과제 수행 실적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시 한번 강조드렸고요. 연구시설 장비 보유 현황도 이 R&D 역량에 대한 평가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되기 때문에 최대한 객관적이고 사실대로 작성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이제 과제 신청 단계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제 신청을 보시면 공고가 된 사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과제 신청 대상 공고명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맨 우측에 있는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과제 신청으로 진행되게 되겠습니다. 과제 신청을 하실 때 첫 번째 입력하는 항목이 과제명입니다. 과제명에 대해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문의가 있고 궁금하신 사항이 많은데요. 과제명은 저희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금 설명드렸던 모든 연구개발 계획서에 들어갈 내용을 한 문장으로 압축해서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위해 어떤 기술을 활용해서 뭐를 개발하겠다 이런 형태로 써주시면 됩니다. 여기 예시를 보시면 해양 플랜트용이라는 게 이제 목적이 되죠. 이걸 왜 하는지. 두 번째로는 어느 정도 급 이상의 그러니까 기술개발 결과물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수치로 제시를 하시고요. 그걸 어떻게 그래서 고함지체 이동용 회전식 와시 파이퍼를 활용해가지고 개발하겠다. 그래서 왜 무엇을 어떻게를 구체적으로 한 문장으로 정량화해서 표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사업별로 지정 공모라든지 품목 지정인 경우에는 그 RFP라든지 품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시한 것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이 과제가 어떤 품목 또는 어떤 RFP에 해당되는지를 표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 과제 신청 관련돼서 동의서를 다 받으셔고요. 그 동의서를 다 그 각 개인별로 동의를 하셔야지만 진행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가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제 번호가 생성된 다음부터는 기간, 그 다음에 기간별 내용들을 각각 입력을 하시고요. 이 내용들을 가지고 저희가 중복성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는 그런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 내용들에 대해서 보완과제 여부, 우대사항 여부를 쭉 체크해 주시고요. 굉장히 많은 가점들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하셔가지고 입력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규 참여 인력에 대해서도 저희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의무 채용인지 현물 대체를 하실 것인지 해당 없음인지 등에서 선택을 하시고 이거에 대한 각각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비 분담에 대한 내용들 쭉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다음 과제 권한자에 대한 거, 연구시설 장비에 대해서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모든 이제 신청 관련된 정보 및 정보를 입력하고 파일을 올리시면 마지막으로 이 화면이 이제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진행 단계에서 제출 완료로 변경되시면 반드시 접수증을 출력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접수증을 출력하셔서 보관하실 필요가 있고요. 접수증이 출력된다 하더라도 그 신청 마감 시간 전까지는 수정하기 버튼을 눌러가지고 또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마감 시간 하루 전에 미리 쭉 끝까지 하시고 접수증 출력해 놓으셨다가 하루 전에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고치신 다음에 또 한번 마감 시간 전에 마무리가 되면 제출하기 버튼 꼭 반드시 누르셔야지만 그리고 제출 완료 버튼으로 생성된 것을 확인하셔야지만 제출이 마무리된다. 이 점을 좀 유념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저희 연구개발 계획서 작성 요령 및 그다음에 신청 방법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한마디만 강조를 해드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기부 사업의 올해 정책 방향은 제대로 된 과제를 뽑아서 제대로 관리를 해서 정말 세계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그래서 연구개발 역량이라든지 기존에 수행했던 이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제공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정보들을 계속 만들라는 게 힘든 거 아니냐, 기업들한테 부담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 정부 정책 방향을 좀 더 이해를 하시고 저희가 기업들 중에서 가장 우수한 과제를 선별해서 좀 더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려고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곽호곤 실장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의 22년도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중소기업벤처부의 R&D 사업 설명이었습니다. 발표에 수고해주신 분과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 모두 감사드립니다. 잠시 후 보건복지부 질병청의 R&D 사업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